안녕하세요. 항공대학교에서 세계사 탐구를 가르치고 있는 조정현입니다. 오늘 강의는 르네상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근대의 여명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근대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지로 이 베니스의 상인을 한번 가지고 왔어요. 이 베니스의 상인에 등장하는 어떻게 보면 이 돈만 아는 그러한 사람이 이제 출연하기 시작하죠. 그거는 바로 르네상스가 추구했던 인간과 자연, 개성과 능력 이러한 측면들이 부각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르네상스가 가지고 있는 그림자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우리 한번 어, 르네상스 시기로 한번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죠. 오늘 강의는요, 먼저 학습 개요를 살펴본 뒤에 근대 여명이라는 주제로 르네상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근대의 여명 그러면 르네상스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3종 세트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바로 르네상스, 종교개혁, 지리상의 발견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한 세트로 묶이면서 어떻게 보면 근대적인 이성, 근대적인 개성과 능력 이러한 요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여기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은 사실상 같은 범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알프스 산맥을 넘어 북서유럽 르네상스로 발전하게 되고 북서유럽 르네상스가 동쪽으로 가서 사실상 종교개혁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르네상스 안에는 종교개혁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약을 하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 개요는요, 이 르네상스와 북서유럽 르네상스 그리고 종교개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 북서유럽 르네상스, 종교개혁 이거는 큰 범주로 르네상스라고 말씀드린 바 있죠. 지역마다 각기 독특한 형태의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유와 전개 과정과 결과를 한번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는 것도 또 다른 재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종교개혁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종교개혁이 이루어짐으로써 사실상 가톨릭이라는 보편적 이념에 기반한 이 유럽 공동체적인 그러한 요소가 해체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종교에 무관심해지는 그러한 인구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보면 종교 따로 세속 따로 예전에는 종교가 세속 생활을 완전히 규제하고 통제했다면 이제는 종교와 개인의 삶이 분리되는 그러한 사회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 근대적인 합리성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그러한 맥락을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신학로 개척의 빛과 그림자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항상 모든 것에는 장점과 단점,
빛과 그림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빛만 보려고 하거나 그림자만 보려고 할 것이 아니라 빛과 그림자를 전체적으로 보고 배울 점과 저 점은 우리가 앞으로는 다시 반복해서는 안 돼. 이러한 구분을 해야지 되겠죠. 그게 바로 합리주의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신학로 개척의 빛과 그림자를 전반적으로 보시고 이제 이 본받을 점과 본받으면 안 될 점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신학로 개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제 르네상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르네상스는요, 부활과 재생이라는 뜻의 불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앞 표지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쓰죠. 르네상스. 네상스는 태어난다는 것이고요. 이 르가 붙으면 사실상 다시 태어난다. 부활, 재생,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4, 16세기에 걸쳐 그리스 로마의 고전 문화를 바탕으로 일어난 새로운 문화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르네상스는요, 1과 2의 재발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1과 2가 무엇일까요? 바로 1은 인간이고요. 2는 자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간과 자연을 어떻게 재발견했을까요? 이제 신학에 덧칠된 인간과 자연을 신학이라는 틀에서 볼 것이 아니고 원래 있는 그대로 인간과 자연을 보자는 운동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신학적인 요소를 제거한 상태에서 인간이 겪는 생로병사의 모든 것, 사회적 갈등의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지 될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 르네상스의 근본 정신은요, 사실상 인본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인간관과 자연관이 탄생하게 되죠. 모든 것이 이제 인간을 중심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신의 입장에서 신에게 밉보이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니고 인간을 중심으로 자연을 보고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자연도 인간의 용도에 따라 범주화시키고 분류하고 하는 합리적인 과학적인 사고방식이 서서히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교회의 제도나 신앙생활의 제약을 넘어서 인간의 삶과 사를 강조하죠. 그렇게 됨으로써 인간의 전체적 발전을 도모하는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삶과 사가 무엇일까요? 바로 개성과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교회의 제도나 신앙생활의 제약을 넘어 인간의 개성과 능력을 강조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인간의 전체적 발전을 도모하는 운동이었던 것이죠.
이 르네상스 운동은 북부 이탈리아에서 시작해서 사실상 서유럽과 동유럽으로, 다시 말하면 유럽 전체로 확산되게 됩니다. 이 역사적 의의를 살펴보면요, 르네상스 운동의 역사적 의의는 이 단순한 고전 문화의 부흥이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한 5번적이고 6번 근대 문화의 창조를 의미하게 되죠. 자, 한번 5와 6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고전 문화의 부흥이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한 사실상 세속적이고 자유로운 그 근대 문화의 창조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느끼셔야 될 것은 개성을 강조하고 능력을 강조하고 세속적이고 자유롭다는 말이 등장하죠. 다시 말하면 근대의 시작, 근대의 여명이 이제 서서히 올라오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이탈리아에서 이제 르네상스가 일어나게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왜 하필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가 처음 나타나게 됐을까? 뭐 당연히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탈리아 곳곳에는 로마 제국의 중심지로서 이 고전 문화의 전통이 강했고 그 유적도 도처에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비잔티움 제국 멸망 이후 많은 학자들이 이탈리아로 이주해 왔죠. 그래요. 비잔티움 제국이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함락되죠. 콘스탄티노플이. 그러면서 콘스탄티노플은 이스탄불이라는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비잔티움 제국에 있었던 많은 학자들이 이탈리아로 이주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사실상 르네상스가 이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고전 문화 연구의 중심지가 되죠. 바로 이 비잔티움 제국 멸망 이후 많은 학자들이 이탈리아로 이주해 오면서 사실상 고전 문화 연구의 중심지가 됐고요. 그 다음으로 사실은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요. 일본 무역의 발달로 북부 도시들이, 이탈리아 북부 도시들이 경제적으로 번영하게 됩니다. 자, 사실상 지중해 무역의 발달로 북부 도시들이 사실상 중개 무역을 통해서 비잔티움 제국과의 혹은 오스만 제국과의 중개 무역을 통해서 이 이탈리아 북부 도시들이 경제적으로 번영하게 되죠.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 오스만 제국은요, 이탈리아 이 지중해의 이 이탈리아 북부의 베네치아, 제노바 등과 활발한 교역을 전개합니다. 사실상 남는 장사이기 때문에 중개 무역을 거부할 이유가 없죠. 그 오스만 제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서 이 북부 도시들이 경제적으로 번영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부유한 상인과 군주, 여기에 덧붙여서 교황까지도 문예활동을 장려하게 되죠. 사실상 문예활동이라는 게 문학과 예술활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생산적인 일이 아니죠. 뭐 부를 창조한다든지
뭐 그런 활동은 아니에요. 대부분 부유한 상인과 군주, 교황이 후원자로서 이 문예가들을 지원해 주게 되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제 부유한 상인은 사실상 평민 중에서 갑자기 부자가 된, 어떻게 보면 졸부라고 보셔도 돼요. 졸부란 말이 요새는 별로 안 쓰는 표현인데 70년대에 많이 쓰던 표현이에요. 강남 땅 부자, 뭐 그 다음에 졸부,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쓰는데요. 사실상 이 당시에 부유한 상인들은 평민들이었어요. 평민은 사실은요, 이 시기가 신분제 사회이기 때문에 입고 다녀야 될 옷도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먹는 것도 규제가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늘을 나는 새를 낳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늘을 나는 새가 있다고 쳐요. 그거를 누가 활로 잡았어요. 그러면 그거는 귀족만 먹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는 오직 자유로운 신분인 이 귀족들만 먹을 수가 있었죠. 평민들이 새를 먹었다가는 닭 빼놓고요. 가금류들 빼놓고 날아다니는 이 새를 먹으면 그거는 강상죄를 묻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체벌 대상이 되는 것이죠. 지금 기준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이지만 당시에는 그랬어요. 거기다가 입고 다니는 옷도 규제가 심했죠. 부유한 상인이라 할지라도 평민이죠. 평민들은 누더기를 걸쳐야지만 됐어요. 그러면 그 부유한 상인들은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야지 될까요? 부를 드러내야지 될까요? 자, 속옷은 비단 옷을 입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온갖 보석을 그 비단 옷 겉에다가 박아 놓습니다. 그 다음에 누더기를 걸치죠. 그러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이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누더기를 칼로 찢어요. 그러면 이제 누더기 사이로 다이아몬드 혹은 금빛이 돌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비단 빛이 돌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기도 해요. 한때 찢어진 청바지가 유행한 적이 있었죠. 지금은 또 그런 청바지를 보질 못한 것 같아요. 그것도 그 르네상스 평민 의복에서 아마 힌트를 얻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너무 옆으로 갔네요. 이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특징은요, 사실상 문예지향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앞서 얘기한 바대로 문학과 미술이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이죠. 아울러서 귀족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도시의 지배자와 대상인 귀족, 교황의 장려와 후원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문학과 미술의 새로운 경향, 즉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경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문학 분야에서는요, 일본이 죄송합니다. 원래 이 문제를 제가 또 잘못 냈네요. 첫 번부터 1번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좀 난감하실 것 같은데 한번 뒤에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인간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서정시,
라틴 문학 연구자, 최초의 인문학자, 누구일까요? 그래요. 이 페트라르카라는 인문주의자입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있는 그대로의 인간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자가 슬로건이에요. 가식적인 거, 뭐 예법이 어떻다느니, 뭐 귀족은 이래야지 된다는 등 이러한 얘기보다는 인간이 내면적으로 겪는 여러 격정과 노정과 분노와 사랑과 뭐 여러 가지 느낌도 있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문학이 해야지 될 임무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그러한 요소가 최초의 인문학자라는 이 수식어, 어떻게 보면 슬로건을 그에게 안겨주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은 보카치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근대 소설의 효시고요. 2번은요. 사회의 타락상과 인간의 위선을 풍자한 작품이죠. 이 데카메론의 데카메론입니다. 데카메론이 사실상 근대소설의 효시이고 이 사회의 타락성과 인간의 위선을 풍자한 작품이기도 하죠. 이 미술 분야에서는 고전 미술을 모범으로 인간의 아름다움을 역시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 르네상스의 문학과 미술의 공통점은, 그리고 르네상스의 이 슬로건은 있는 그대로예요. 뭐 거기에 가식을 한다든지 뭐 포샵은 그런가? 아니 뭐 여하튼 있는 그대로의 민낯을 드러내는 것 작업이 바로 이 르네상스 운동의 핵심입니다. 종교에 의해 가려진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 사회는 왜 하늘이 얘기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움직여져 가는지 그 이유를 찾아가는 작업이라고 인문학자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여기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리고 미켈란젤로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결국 그 그리스도교적인 세계관 속에서 사실은 있는 그대로의 이 사람의 모습 그리고 감정을 드러내려고 했죠.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첼로의 사실상 후원자는 이 교회와 그리고 교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벌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라파엘로는요, 이 성모상과 아테네 학당으로 유명합니다. 여러 이 아테네 시대에 여러 고전학자들이 이 아테네 학당에 그려져 있죠. 자, 다음으로 르네상스 건축 양식을 한번 보도록 하죠. 3번의 열주와 4번의 아치 또는 돔을 절충한 형태가 르네상스 건축 양식의 대표적인 형태예요. 이 돔과 이 열주 기둥들이죠. 를 가진 것이 이 르네상스 건축 양식의 특징이죠. 자, 3번은 그리스의 열주고요. 그리고 4는 로마의 아치 또는 돔을
덜충한 형태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탈리아 르네상스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마키아벨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마키아벨리는 세속적인 정치학을 탄생했다, 정치학의 아버지다라는 칭호를 받고 있죠. 이 군주론이 쓰여지게 된 배경은 사실을 이 프랑스와 신성 로마 제국이 분열된 이탈리아가 통일을 이루지 못했죠. 작은 도시 국가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300에서 1000여 개의 소규모 국가들로 분열되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국이 중앙집권 체제를 구축하면서 이탈리아를 침공해 들어오는 그러한 양상을 보이게 되죠. 왜 우리는 이 강대국의 희생양이 되어야만 하는가? 여기에 대한 비판이 바로 군주론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분열된 이탈리아의 통일을 제가 이탈리아 안 지웠네요. 예. 분열된 이탈리아의 통일을 위해 새로운 군주의 출현을 고대하면서 이 군주론을 썼죠. 이탈리아의 통일을 위해서는 교활하거나 사악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현실적이라면, 그래서 통일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사실상 그 군주는 정말 멋진 군주라고 생각을 했죠. 통일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무력 통일밖에 없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세태를 보도록 하죠. 이 신학로의 개척 이후 무역의 중심이 지중해에서 어느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죠? 자, 신학로의 개척 이후에 사실상 지중해 무역에서 대서양 무역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이제 동력을 상실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이스탄불을 통한 중개 무역을 통해서 부를 확보했던, 그리고 그 부를 통해서 문필가와 예술가를 후원했던 그 경제력의 기반이 무너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한번 보시도록 하죠. 군주는 여우의 교활한 지혜와 사자의 용맹을 겸비해야 한다. 지배자에게 주어진 최고의 의무는 권력과 안전을 유지하는 것인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권모술수를 포함한 냉혹한 현실주의 정치 기술이 필요하다. 통일을 이루기 위해선, 그리고 외적으로부터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탈리아 통일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를 위해서는 권모술수, 그거 괜찮다. 지혜, 아주 좋다. 여우가 되든 사자가 되든 뭐 상관없다. 그냥 통일만 되면 된다. 이것이 이 마키아벨리 군주론의 사실상 본류를 흐르는 내용입니다. 자, 북유럽 르네상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프스를 넘어섰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양을 보면서 왜 여기서 왜 양이 나올까?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 토마스 모어 때문에 양을 가지고 왔어요. 이 귀여운 양이
농민들을 인클로저 운동에 의해서 농민들을 잡아먹고 있다는 거고 이 토마스 모어는 얘기했습니다. 양은 순한 줄 알았는데 인간을 잡아먹는 당시의 인클로저 운동은 사실상 귀족들이 예전에는 이 장원에서 목초지의 경우 그거는 공동이에요. 이 농노와 귀족이 함께 뭐 기르는 양이나 뭐 염소나 그것을 그냥 풀어놓고 키웠죠. 그런데 이제 이 목양 산업이 발전하면서 이제 거기다가 울타리를 치고 양을 키우는데 이 농노들의 양은 그쪽에 들어가서 풀을 뜯지 못하게 만들도록 이 둘레를 치죠. 그것을 풍자해서 순한 양이 사람을 잡아먹고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자, 북유럽 르네상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북유럽 르네상스의 특징은요, 현실 사회와 이를 비판하는 사회개혁적 성향이 강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현실 사회와 무엇일까요? 그래요. 교회죠. 현실 사회와 교회를 비판하는 사회개혁적 성향이 강합니다. 2번, 이 사람은 네덜란드 사람으로서 우신 예찬에서 교회의 허식과 성직자의 타락을 비판하고 있죠. 자, 사회에는 흑사병이 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종부성사, 죽기 전에 받아야 되는 가톨릭의 그 마지막 성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종부성사를 받으면서 돈을 챙기지 않나, 뭐 그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또 패스트를 피해서 이제 한 마을에 이제 모여서 자신의 과거 얘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들이 이 우신 예찬의 그 골자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와 성직자의 허식과 타락을 비판하는 그러한 글을 쓴 학자입니다. 바로 여러분들도 잘 이름을 들어보셨을 에라스무스입니다. 자, 그 우신 예찬에서 이제 교회의 허식과 성직자의 타락을 비판했고요. 앞서 이 양을 비유해서 사실상 부조리한 영국 사회를 비판하며 이상적 사회를 묘사했던 이 토마스 모어의 작품은 우리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유토피아라는 작품입니다. 토피아는 장소를 얘기하죠. 유는 없다는 거예요. 없는 장소죠. 없는 장소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있을 수도 있지만 여하튼 없는 장소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는 있지만 그 현실에 그 꿈에 도달할 수 있는지 없는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심스럽지만 그 목표를 위해서 한 발 한 발 다가가는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죠. 그것이 이루어진 다음은 또 잘 몰라요. 좀 황당한 얘기지만 그렇습니다. 이 인클로저 운동을 비롯한 영국 사회의 여러 모순과 사회적 허식을 비판하고 있는 대표적인 작품이 이 유토피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해요. 북유럽 르네상스에서 보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국민 문학의 발달이죠. 이제 라틴어에서 벗어나서 모국어로 작품을 쓰기 시작합니다. 예, 이제 불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영어 등이 글로 문자화가 이루어지게 되죠.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뭐 라틴어로 뭐 읽어도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그래요. 이거는 마치 동아시아에서 한자로 그냥 계속 가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라틴어가 되다 보니까 사실상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상위 3%도 안 돼요. 성직자 계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위 말하는 신학대학에서 학사학위 정도 받은 사람이나 라틴어를 조금 읽을 수 있을 정도.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자 무식.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모국어로 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요? 사람들이 글을 빨리 배울 수 있죠. 그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글을 많이 읽는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죠? 이제 단편적인 것으로서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지식을 얻었다면 이제 스스로 글을 읽으면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소위 말하는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바로 그 점이 이 모국어로 작품을 쓴 것의 가장 큰 효과입니다.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고 사회를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 꼭 그렇게만 봐야지 되나 하는 의문문을 많이 던지게 되는 그런 시대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세르반테스는 에스파니아어로 돈키호테라는 작품을 썼습니다. 더더욱이나 이 돈키호테에서는 몰락하는 기사를 풍자하고 있었죠. 다음으로 셰익스피어는 이 영국인이죠. 햄릿과 로미오와 줄리엣 등의 희곡을 통해서 사실상 영어를 체계화시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미술이 있습니다. 이 서민과 농민을 묘사한 서민적 성격이 강한 그런 작품을 많이 그려내고 있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이 서민과 농민을 묘사한 서민적 성격의 그림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대표적인 게 바네이크 형제, 네덜란드, 뷰리홀, 독일이 있는데요. 이 서민적 성격이 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시에 도시국가의 군주나 시장이나 그리고 군주들의 경우에 서민이나 농민들의 일상 삶에 대한 경험을 같이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건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뭐 정조 임금은 김홍도 신인복을 시켜서 서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한번 그림으로 그려오도록 하여라. 그렇게 해서 풍속화들이 등장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시기에 이 군주와 시장들은 서민과 농민들의 일상생활, 삶의 모습이 궁금했기 때문에 이 작가들에게 궁중 작가들에게
직접 나아가서 시장에 나가서 그리고 농사 짓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스케치해서 가져오기를 부탁했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 서민적 성격의 이 미술 작품들이 많이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또 의문 하나 가지셔야죠. 그렇다면 이탈리아 르네상스 미술, 아까 그 미켈란젤로니, 뭐 그런 미술 작가들이 있었는데 전부 성당화, 아니면 뭐 성당의 천장화 이런 것들을 그렸지 않나요? 아니에요. 어, 이 르네상스 시기,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기에는 사실상 앞서 얘기한 바대로 졸부들이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의 이 가업을 드높이기 위해서 이 초상화를 많이 그리게 했어요. 아니면 가든 파티를 열어서 밥을 먹는 모습을 이제 그림으로 담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이 귀족이나 졸부들의 이 상류층 문화를 그림으로 많이 남겼죠. 여러분들 그 어렸을 때 보셨던 그 해리포터 같은 거 보시면 뭐 계단 올라갈 때 초상화도 많이 걸려 있죠.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 가문이 정통성과 연속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렇게 초상화들을 그려서 저거는 우리 고조부, 저거는 우리 증조 할아버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가문의 연속성을 드러내려고 했던 거죠. 이제 그러한 특징들이 있어요. 자, 이탈리아 르네상스 미술에서는 귀족적이고 상류층적인 것이 발달해 있고, 이 북유럽 르네상스는 서민과 농민을 묘사한 이 서민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 그런 차이도 있습니다. 이 르네상스 시기에는 과학기술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 배경에는 자연을 세밀하게 관찰하고요. 있는 그대로 자연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탐구하는 르네상스 정신 때문입니다. 사실상 그러한 정신은 근대 과학기술 발달의 기반이 되는 것이죠. 아울러서 이 동양에서 전래된 과학도 이 기술의 발달과 유럽의 사회적 변화를 이끄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1번이 무엇일까요? 이것 때문에 전술이 변화되게 되죠. 그리고 봉건기사가 몰락하게 되고요. 이제 서서히 상비군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1번은 무엇일까요? 예, 바로 화약입니다. 동양에서 발명되어서 이제 유럽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앞서 강의에서 저번 주 강의에서 이제 잔다르크가 대포 기술자일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요 근래에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들이죠. 요 근래는 우리나라에서는 잔다르크에 대한 관심이 많이 없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위인전 하면 서양 쪽에서는 잔다르크가 반드시 들어갔었는데, 요새는 외국 책을 안 읽더라고요. 국어 시간에도 이젠 외국의 유명한 작가 작품들을 안 읽더라고요. 이 세계화되고 세계로 나아가야 될 젊은이들에게 외국 작품들을
안 익힌다는 거는 그건 대화의 폭을 외국인과의 대화의 폭을 아주 좁혀 놓는 거죠. 아니, 그런 뭐 문학작품 얘기도 하고 요새 드라마 얘기하고 BTS 얘기하면 되나요? 뭐 또 그럴 수도 있겠다. 제가 쓸데없는 걱정을 했네요. 예. 화약입니다. 자, 2번입니다. 원거리 항해가 가능해졌고요. 이것 때문에 신항로 개척의 길이 뚫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유럽 세계의 팽창에 기여하게 된 것이죠. 자, 이 과학기술은 뭘까요? 바로 나침반입니다. 자, 구텐베르크가 나오네요. 새로운 지식과 사상 보급을 촉진했고요.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확산에 이바지했던 동양에서 전래된 과학기술은요. 예, 바로 활판 인쇄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종교개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제 서북유럽, 북서유럽 르네상스가 동쪽으로 넘어가서 종교개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종교개혁은 몇 가지 배경이 있어요. 먼저 종교적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 종교적 배경으로는 먼저 교황권의 쇠퇴와 교회의 타락이 가장 큰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북서 유럽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들은 이 교회와 성직자의 타락을 비판하면서 교회의 개혁을 주장하기도 하죠. 아울러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정치 사회적 배경도 있습니다. 이 교황의 정치 개입과 경제적 수탈 때문이죠. 자, 이 교황은 통일이 이루어지고 있던 프랑스나 영국 쪽보다는 통일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아주 300여 개, 1000여 개의 나라들로 분열되어 있었던 독일과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이 정치적 개입과 경제적 수탈을 진행하게 됩니다. 왕권이 강화되면서 국왕들은 교황의 간섭에서 벗어나고자 종교개혁을 지지하는 경향도 나타나게 되죠. 왕권을 강화하면서 왕권이 강화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나라 전체를 왕이 직접 통치하고 싶은 욕구가 가슴 밑바닥 깊은 곳에서부터 불끈불끈 튀어나오게 되죠. 그런데 교회령이다, 성당령이다, 주교령이다, 교황령이다, 자신의 통치 영역 바깥에 있는 이상한 나라들이 아주 많더라는 거죠. 자, 그것을 사실상 하나의 정치 체제, 국가 체제로 묶기 위해서 교황의 간섭에서 벗어나는 종교개혁을 지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루터의 종교개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비텐부르크래요. 그런데 옆에 앞에 건물이 있네요. 이 루터는 이 대학 여기에 교문이 있었겠죠. 성당 문이 있었을 거예요. 여기다가 대자보를 붙였어요. 그거는 다 조금 이따가 얘기하죠. 자, 루터 종교개혁의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죠. 얘 때문이죠.
이 성베드로 성당 증축 비용 마련을 위한 특별 면제부 판매, 세일즈맨의 목소리겠죠. 성당 증축 비용 마련을 위한 면제부 특판, 뭐 그런 행사 때문에 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됐죠. 독일은 정치적으로 분열되어 교황의 착취가 매우 심각했어요. 교황 레오 10세는 이 성 베드로 성당 증축 비용 마련을 위해 면제부 특판 행사를 개최하게 되죠. 예,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이에 대해서 루터는 이를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와 교황을 정면 비판하게 되죠. 바로 95개조 반박문을 통해서 이 교회와 교황을 정면 비판하는데요.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냈을 때는 뭐 사실상 교황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95개조 반박문을 이 비텐베르크 성당 이 교회문, 성당이자 대학이죠. 여기에다가 대자보를 붙였던 거예요. 대자보 한 장에 세상이 바뀌기도 하더라고요. 아주 예외적인 현상이에요. 뭐 세상은 뭐 바뀌죠. 인간의 구원은 오직 신앙과 신의 은총에 의해 이루어지며 성서만이 신앙의 유일한 근거라고 주장하죠. 그리고 이는 교회와 교황의 주장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본인은 생각했습니다. 자,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핵심적인 부분만 한번 추려봤어요. 제6조는 교황은 신으로부터 용서된 바를 선언하고 신의 용서를 확증하는 이외에는 어떤 죄도 용서할 수 없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제27조에는요. 그들은 헌금상자에 던진 동전소리에 죽은 자의 영혼이 연옥에서 튀어나온다고 설교한다. 예, 어느 세일즈맨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면제부 특판 최고 베스 1위가 있죠. 그 사람이 교황으로부터 또 훈장도 받고 뭐 또 기사자기도 받고 뭐 이렇게 되는데요. 여하튼 이 헌금상자에 던진 동전소리에 죽은 자의 영혼이 연옥에서 튀어나온다고 설교하는 그런 세일즈맨도 있었습니다. 36조 진실로 회개한 그리스도교도는 면죄부가 없어도 징벌이나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다. 제86조 오늘날 최고의 부자보다도 더 부유한 교황은 어째서 자신의 돈이 아닌 가난한 신자의 돈에 의지하여 성당을 개축하려 하는가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종교개혁의 불씨를 지피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면죄부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거예요. 요 근래 번역서들을 보니까 면벌부라고 또 번역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면벌부겠죠. 면죄부란 말은 어떤가요? 죄가 없어진다는 거죠. 사람을 죽여놓고 면죄부자면 죄가 없어지나요? 아니, 그건 아닐 거고 그냥
벌 중에 일부를 제외되는 거겠죠. 뭐, 그래서 요 근래는 면벌부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면죄부라고 제가 적었네요. 자, 중세 후반기에 십자군 종근자나 자선행위자에게 교황이 발급한 문서가 면죄부예요. 이 죄 중에 비교적 가벼운 죄를 교회에 누적된 성인의 공덕으로 면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걸 돈 주고 샀다고 해서 혹은 수여받았다고 해서 죄가 사해지는 건 아니고요. 고행을 비롯한 교회가 정한 일정한 속죄 행위를 수반해야만 없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중세 말에 남용되기 시작했고요. 이 교황의 재정적 필요와 보충의 한 방편으로서 면죄부 판매가 활용되게 됩니다. 15세기에는 그 효능도 확대되어 연옥으로부터의 구제까지 포함하는 아주 포괄적인 의미의 면죄부가 등장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보험 중에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보험이 등장한 것과 같다고 볼 수가 있겠죠. 비용이 엄청나겠죠. 대신 자, 면죄부 판매는요, 이 종교 개혁의 발단이 되고요. 이 교황 레오 10세가 성 베드로 성당의 증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급하게 됩니다. 자, 이 종교개혁의 전개 과정과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죠. 또 일본을 먼저 썼네요. 자, 브룸스 국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거는 사실은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문제를 낼 때 많이 나오는 문제죠. 뭐 여기를 뻥 뚫어 놓고 1과 2와 4와 5를 놔두고 3이 뭐냐고 묻는 문제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전개 과정이죠. 아름다운 전개 과정이라고 문제 내는 사람 입장에서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1번은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거를 어디다가 놔둬야지. 여기 이쯤에 놔두죠. 브룸스 국회가 제국의회라고 보시면 돼요. 브룸스 제국의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 교황청을 지지하는 황제,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가 루터에 대한 법의 보호를 박탈했던 것이죠. 가장 먼저 이루어졌던 것은 사실은 이 교황청의 파문이었어요. 그 다음에 브룸스 제국의회에서 이제 카를 5세에 의한 루터에 대한 법의 보호 박탈.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파문을 당한 데다가 법의 보호로부터도 박탈을 당하면 그 사람을 누가 칼로 찔러 죽여도 그 사람을 뭐 보호할 방법이 없어요. 이미 공민권이 박탈됐고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살인죄가 성립이 안 되겠죠.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제가 지금 맞는 얘기를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법적으로 진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이 당시에 종교적 파문과 법의 보호 박탈 이 두 개를 동시에 받았기 때문에 이 루터는 사실상 거의 흔적도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루터가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파문을 다는 상태에서 그를 보호해 준 사람이 바로 작생공입니다. 이 작생공의 성으로 피신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성서를 독일어로 번역하게 됩니다. 아까 불란서 작가도 그렇고 라블레 얘기를 안 했네요. 라블레 얘기를 하면 좀 여러분들이 어려워질 것 같아요. 이 불란서 철학자들이 이게 상당히 연역적이고 복잡한 논리를 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그런데 여하튼 이 불어를 가지고 글을 쓴 최초의 작가예요. 여하튼 라블레든 셰익스피어든 세르반테스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문학가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종교개혁 기간에 사실상 독일어로 최초로 번역된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자, 성서의 보급과 근대 독일어 발달에 공헌하게 됩니다. 그래요. 이 성서를 독일어로 번역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 성서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라틴어 성서밖에 없었어요. 일부 성직자들, 그것도 소위 좀 글 공부 좀 했다는 그 사람들이나 읽을 수 있었죠. 성서를. 이제 독일어로 번역되게 되면서 사실상 상당히 그 일반 백성들도 이제 독일어를 읽어야지 될 상황이 됐죠. 이제 성서 지상주의라는 것이 등장하면서 모든 것은 성서 속에서 있고 성서를 통해서 읽으면서 해석하라는 그러한 성서 지상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자, 성서를 읽으라는 말은 읽는 능력이 전제되어 있는 얘기죠. 읽지 못하는데 그걸 어떻게 봐요? 다시 말하면 읽어야 되고 그것은 교육이 전제되어 있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 초등교육, 보통교육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향이 서서히 나타나서 소위 말하는 초등학교, 의무교육 이러한 것들이 나타난 시발점이 이 소위 말하는 루터의 이 독일어 성서 독일어 번역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독일 농민 전쟁입니다. 이 농민들은요, 루터가 95기죠 방반문에서 얘기했던 이 바로 농노제 폐지와 교회세 폐지를 요구하면서 농민 전쟁, 농민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당연히 농민들은 루터가 자신들을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루터는 초지일관에서 농노제와 교회세 폐지를 주장했었거든요. 그런데 독일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킨 상태에서 루터는 봉건제후 지지를 선언하게 됩니다. 농민을 비판하죠. 아버지와 같은 군주, 아버지와 같은 봉건제후를 저버리는 저들의 행위는 도대체 저건 뭐지? 하면서 죽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루터파는 농민의 지지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루터파 교회가 성립하게 되고요. 이제 제후와 자치도시의 지원을 얻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핵심은 제후와 자치도시의 지원을
때문에 루터파 교회가 성립하게 되는데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이 원래는 가톨릭 교회죠. 전부 가톨릭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제 루터파가 생기게 되면서 사실상 제후들이 지원을 하고 루터파 교회가 생기면 사실상 세금을 어디다 내는 거죠? 그래요. 이 교회 재산이 사실상 제후와 자치도시의 것으로 됩니다. 교회의 땅과 재산이 가톨릭 교회의 재산이 이 신교 제후와 신교 자치도시의 재원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제후와 자치도시가 이 루터파 교회의 독립을 지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영국 종교개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 종교개혁은 조금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슈말칼텐 동맹이 결성되게 되죠. 이 슈말칼텐 동맹은 루터파 제후들의 동맹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서 황제 카를 5세와 대립각을 세우고 일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 결과 3번 화의에서 루터파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죠. 이게 무슨 화의라고 하죠? 그래요. 아우쿠스 아우크스 부르크 화의에서 요 근래에 이건 또 유토피아인데 그래요. 아우크스부르크 종교 화의에서 루터파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죠. 제후와 도시 지배자에게 종교 선택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죠? 제후와 도시 지배자만 종교 선택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 신자들은 그래요. 제후와 도시 지배자가 난 루터파야. 그러면 그 밑에 그 농노들이나 뭐 기타 등등은 다 루터파가 되는 거예요. 나는 가톨릭이야. 제후나 도시 지배자가 나는 가톨릭이야. 그러면 그 밑에 뭐 루터파 신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냥 가톨릭 교도가 돼야만 됐어요. 이게 뭐죠? 그래요. 아울러서 이 당시에는 동시다발적으로 칼뱅파다, 뭐 무슨 파다, 많은 종교개혁 분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런데도 선택은 가톨릭과 루터파로만 한정시켰습니다. 이 루터파 교회는 북독일,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등으로 전파되게 되죠. 자, 다음으로 칼뱅의 종교개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칼뱅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에 성공하게 되죠. 거의 동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이 칼뱅의 교리는요, 1번 지상주의, 즉 성서에 없는 일체의 교리와 의식을 배역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성서지상주의라고 하죠. 성서에 없는 거는 일체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칼뱅의 교리 중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강조되는 요소가 예정설이에요. 인간의 구원은 신에 의해 미리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신의 구원을 확신하고
신의 소명인 자신의 직업에 충실하며 절약과 검소한 생활을 강조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뭐가 느껴지세요? 시온의 구원을 확신하고 신의 소명인 자신의 직업. 사회적 유동성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죠. 아유, 이게 뭐죠? 잠깐만요. 제가 어떤 직업, 뭐 예를 들어 음, 청소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평생 신의 소명인 청소하는 일에 대해서 충실하게, 여러분들은 학생이죠. 신의 소명인 학생의 직업에 충실해서 평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학생으로요? 그 참, 아, 참으로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죠. 뭐 절약과 검소한 생활이야 뭐 당연히 해야지 되겠죠. 뭐 그거는 뭐 저도 거기엔 동의를 하지만 제 직업에 충실하며, 뭐 물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요 뭐 신의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하면서 평생 살 수 있겠지만,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것을 신의 소명이라 여기고 자신의 직업에 충실하라. 글쎄요. 그 참, 그래요. 여하튼, 그렇지만, 여하튼, 아래, 비 때문에 이 예정설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바로 부의 축적과 이윤의 추구를 인정했다는 점이죠. 부자가 되는 것은 신의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공업에 종사하던 시민층의 열렬한 지지를 얻을 수밖에 없었죠. 근대 자본주의 발달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어떻게 보면 근대의 시작을 알리는 이 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파 지역을 보면요, 영국에서는 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뒤에 배우게 될 청교도 혁명, 바로 그 청교도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제가 또 안 지웠네요. 위그노라고 하죠. 스코틀랜드에서는 이 파를 장로파라고 합니다. 네덜란드에서는 고이센이라고 하죠.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네덜란드를 어떤 교수님이 너덜란드 뭐 이렇게 발음하시는 분들도 그냥 웃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안 웃기죠? 제 꿈이 사실은 여러분들을 한번 웃겨보는 게 꿈이에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꿈이지만 저는 또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네요. 자, 영국의 종교개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경은요, 헨리 8세가 자신의 이혼 문제로 교황과 대립하게 되죠. 자, 이혼 문제예요. 아이고, 개인사가 등장하네요. 자, 이 전개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헨리 8세가 무슨 법을 선포하게 돼요? 자, 무슨 법일까요? 예, 수장법을 이제 선포하게 됩니다. 즉, 국왕이 영국 교회의 수장임을 선포한 것이죠. 그래서 수장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수도원을 해산하고 토지와 재산을 몰수하여 왕실 지정을 강화했다는 점이에요.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영국 종교개혁의 이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영국 교회의 수장은 나야. 그러니까 가톨릭 재산도 다 내 거야. 자, 이렇게 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제 본인이 소유한 땅이 많아졌죠. 그것을 싼 값에 백성들에게 불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헨리 8세가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소규모 자장농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고요. 이 영국 왕실에 대한 지지도가 급상승하게 됩니다. 만약 영국 왕실이 무너지는 순간 그 토지와 재산은 다시 수도원이나 교회로 돌려져야지 될 땅이죠.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콩으로 매주 아니죠. 콩으로 매주를 쏘죠. 팥으로 매주를 쏜다고 해도 그래, 팥으로 매주 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이 왕실에 대한 충성도가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무너지면 안 되니까요. 이 왕실 자체가 무너지면 자신의 보유 토지가 다시 수도원이나 교회의 땅으로 되돌려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그렇게 되고요. 또 아울러서 이 자영농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세금을 내는 국민의 숫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왕실 재정도 덩달아 늘어나게 되죠. 자, 영국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해가 지지 않는 나라에 어떻게 보면 경제적 기초를 닦은 것이 헨리 8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엘리자베스 1세가 이를 발표하여 영국 국교회를 확립하게 되죠. 자, 이게 통일법, 수장법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수장령, 통일령으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다 같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영국 종교개혁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죠. 이 정치적 목적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배경이 돼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신교의 교리와 가톨릭 교리를 사실상 적절히 섞어놨다고 어떻게 보면 그 표현이 좀 너무 나갔네요. 여하튼 잘 절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삶의 불만이 상당히 컸죠. 그래서 나중엔 청교도 혁명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청교도의 불만이 상당히 컸죠. 자, 가톨릭 교회도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나자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가 바로 이 트리엔트 공의회를 개최한 것이죠. 이 트리엔트 공의회에서는 교황의 권위와 교리를 재확인합니다. 아울러서 가톨릭 내부의 폐단을 시정하기도 하죠. 가톨릭 교회의 정통성을 재확인합니다. 이게 사실은 본질이라고 트리엔트 공의회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종교 1번의 설치, 2번 목록 작성,
자, 이게 뭘까요? 그래요. 종교 재판소 설치. 재판소가 아니고요. 종교 재판소 설치, 금서 목록 작성. 종교 재판소가 설치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마녀 사냥, 이 마녀 사냥이라는 말은 좀 잘못된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하자면 무당 사냥이라고 보는 게 적절하죠. 사실 그 마녀들이 했다는 것들을 보면 사실상 우리나라의 옛날 무당들이 했던 것과 진배 없는 것들이에요. 사람들이 병이 낫거나 사실 그러면 아프면 요새는 의사를 찾아가죠. 그런데 무당을 찾아갔어요. 옛날에는. 그리고 가축이 새끼를 못 낳으면 그건 요새는 그 수의사를 찾아가죠. 그렇지만 수의사를 찾지 않고 무당을 찾았죠. 무슨 고민이 있을 때 카운셀러를 찾아가는 게 아니고 무당을 찾아갔어요. 요새는 점집이라고 또 분업화가 됐지만 분업이 됐지만 여하튼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이 무당 사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또 얘기할 시간이 마녀에 대해서 무당에 대해서는 얘기할 시간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여기서 접고요. 이 종교 재판은 아주 비이성적인 이런 거예요. 몸에다가 돌을 묶어가지고요. 다리에다가 돌을 묶어서 거의 돌을 묶어가지고 강바닥에 던지는 거예요. 마녀라면 살아날 것이고 사람이라면 죽을 거죠. 대부분 죽죠. 다행인 거죠. 사람이니까. 이게 무슨 날벼락이죠. 여하튼 아주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이 죽었죠. 마녀사냥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말이죠. 왜냐하면 마법사들도 많이 죽었어요. 무당, 박수무당, 일반 무당, 구분 없이 죄다 다 척결이 됐는데, 그거를 또 마녀라고 또 둔갑시키는 말도 별로 바람직스러워 보이지 않습니다. 자, 말이 좀 자꾸 옆으로 새네요. 자, 금서문록 작성입니다. 가톨릭 교리에 반대되는, 체제에 반대되는 그러한 금서 목록을 작성해서 그것을 대학 도서관이나 도서관에서 빼내서 분서는 아니구나. 분서죠. 분서시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화형에 처하는 거예요. 금서니까 대학교 때 보면 화장실에서 금서들 있는 친구들이 제법 많았어요. 전경들이 화장실 안까지는 가끔 들어오긴 하지만 안 들어오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종종 걸려요. 또 거기서 잘못하면 교문 앞에 탱크도 구경도 제법 했었고 군인들이 총 들고 있는 거야 가끔씩 보고 그랬었죠. 그래요. 신교의 확산을 방지하려고 했습니다. 자, 이 가톨릭 교회에 대응해서 3번이 설립됐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이 에스파냐의 로열라가 조직한
수도인데요. 바로 예수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예수회 하면 서강대학교가 뭐 예수회 소속이죠. 이 예수회가 의미가 있는 것은 이제 유럽이 사실상 개신교를 인정하게 되면서 이 가톨릭 신자들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죠. 그것을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선교 활동을 통해서 가톨릭 신도의 숫자를 늘리는데 많은 기여를 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께 기말 레포트로 볼테르가 지은 관용 세상의 모든 칼라스를 위하여 라는 작품을 읽고 몇 가지 내용을 담아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전쟁들 모두 다 언급하고 있죠. 그 책에서. 그래요. 뭐 제가 여기서 볼테르 얘기를 더 하면 하는 건 좀 그렇네요. 여러분들이 읽고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녹음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옆에서 딴죽을 걸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이 종교전쟁은요, 신교와 구교 간의 전쟁입니다. 이 위그노 전쟁이라는 게 있어요. 이 위그노는 이 칼뱅파를 이 프랑스 사람들이 스스로 위그노라고 얘기를 했죠. 이 프랑스 신교도 위그노와 가톨릭 교도 간의 내전이었죠. 앙리 4세의 1번으로 개인에게 신앙의 자유가 허용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요. 앙리 4세의 낭트 칙령을 통해서 개인의 신앙 선택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네덜란드 독립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네덜란드의 신교도들이 이 에스파냐 필리페 2세의 가톨릭 강화 정책에 반발하면서 독립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네덜란드 연방공화국을 설립하게 되죠. 이 네덜란드 연방공화국은 2번 조약으로 국제사회로부터 독립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요. 바로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국제사회로부터 네덜란드 독립을 인정받게 됩니다. 이 30년 전쟁이 또 있었어요. 이 독일 내 신구교도 간의 내전에 덴마크, 스웨덴, 프랑스, 에스파냐가 개입하면서 국제전으로 확대되었죠. 자, 그런데 구교도 국가인 프랑스에서 신교도를 지원하고요. 이 영국이 구교도를 또 지원을 해요. 이게 뭐죠? 다시 말하면 이 종교전쟁이라는 건 허울뿐이었고 사실상 신교 구교 간의 전쟁이 벌어졌지만 그걸 빙자해서 영토를 확대하려는 야욕이 훨씬 더 큰 전쟁이 사실상 30년 전쟁의 골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독일은 국토가 황폐화되고 이 인구가 감소하여 크게 약화되게 되죠. 그래요. 30년 전쟁 동안에 사실상 두 개의 진영으로 나뉘어서 독일 영토에서만 뭐 그 당시에 독일이라는 말을 쓰는 것도 좀 그래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나는
브란덴부르크 사람이야. 페르시아가 아니고 프로시아를 얘기하는 거죠. 왜 이러지? 프로시아. 나는 미네 사람이야. 나는 작센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 나는 독일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독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고 보는 게 더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자, 독일은 국토가 황폐화되고 전쟁에다가 거기다가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우물물 관리가 형편없어지죠. 그렇게 되면서 전염병이 이제 돌기 시작해요. 돌림병이. 그렇게 되면 인구가 아주 급속히 줄어들게 되죠. 거의 절반 이상이 죽어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네덜란드와 마찬가지로 이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30년 전쟁이 종결되게 됩니다. 이 30년 전쟁 이 베스트팔렌 조약의 가장 중요한 골자는 개인에게 신앙의 자유를 허용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네덜란드의 독립을 인정했다는 점이죠. 자, 네덜란드 독립 인정이 왜 중요할까요? 제가 앞서서 깜빡했네요. 바로 공화국이라는 표현 때문이에요. 공화국이라는 게 뭐죠? 왕이 없는 통치체제죠. 그 이전도 그렇고 물론 그 이전에 스위스의 작은 도시 국가들에서 공화국 체제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좀 땅덩어리가 크다는 나라에서 처음으로 이 공화국이 실현되었다는 것이 사실상 네덜란드 독립 인정의 가장 큰 의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종교개혁의 역사적 의의를 살펴보도록 하죠. 중세 그리스도교 세계의 통일이 파괴되었다는 점이죠. 그리고 그 결과 그리스도교 세계의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로마 제국의 보편적 이념을 계승한 중세 가톨릭 교회의 보편적 이념이 현실적으로 파괴되고 이념상으로도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종교는 세속에 대한 지배력이나 통제력의 힘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제 일상생활과 종교는 분리됐고 세속과 이 종교도 분리되게 되는 특징을 갖게 됩니다. 점차적으로 개인의 영혼의 문제로 종교는 국한되게 되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개인주의가 등장하는 배경이 됩니다. 자, 이제 개인주의라는 말이 또 나오기 시작해요. 아주 근대성의 대표가 개인주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국가 중심의 세속적, 현실적인 유럽 근대 세계가 성립하게 되고요. 또 그 발전에 공헌하는 것이 종교 개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대의 시작을 알리는 또 다른 앞서 르네상스 종교개혁과는 또 다른 의미의 이 근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학로 개척의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 신학로 개척 배경에는요, 동양 산물에 대한 욕구가 컸다는 점이 중요해요. 이 향신료와 비단 등 동양과의 직접 교역을 통한 막대한 무역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죠. 향신료와 비단, 도자기만
가지고 들어오면 사실 그 중국에서 혹은 인도에서 그것을 샀을 때보다 몇백 배, 몇천 배씩 남겨 먹는 장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동양 산물에 대한 욕구는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울러서 동방에 대한 호기심이 증대하게 됩니다. 프레스토 존의 전설이라든지 마르코 폴로의 동방 견문록은 한 번도 가지 못한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동경이 아니죠. 동경과 한번 가보고 싶다. 나도 한번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런 욕구를 꿈꾸게 만든 계기가 되죠. 아울러서 과학기술의 발달도 중요합니다. 이 대양 항해가 가능한 지구 구형설이라든지 나침반이라든지 조선술, 항해술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신항로 개척이 가능했던 것이죠.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의 적극적인 국가적 지원도 아주 중요한 배경입니다. 이 새로운 항로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했던 것이죠. 이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이 신항로 개척에 뛰어든 이유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이 있는 이베리아 반도는요, 사실상 대서양 연안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중해를 통한 중개 무역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탈리아로부터 값비싼 이 동양 산물을 수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무역로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이죠. 거기다가 재정복 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중한 집권적인 통일 국가를 형성했다는 것이 중요해요. 중앙 집권적인 통일 국가를 형성함으로써 신항로 개척을 재정적 군사적으로 지원 가능한 국력을 확보했다는 것이죠. 인도 항로 개척과 아메리카 대륙 발견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 포르투갈의 투갈의 인도 항로 개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해왕 1이 뭘까요? 그래요. 엔리케라고 합니다. 엔리케는 뭐 불어식으로 하면 앙리고요. 그리고 영어식으로 하면 헨리고 뭐 그래요. 뭐 그렇습니다. 항해왕 엔리케는 15세기 초부터 아프리카 서해안에 대한 탐사대를 파견하게 됩니다. 이 항해왕 엔리케의 가장 큰 업적은 수도에 해양 실험 해양 연구소를 만들어요. 그래서 지리학자들, 뭐 조선술 기술자들, 조선 기술자들 다 모아놓고요. 이 인도 항로를 어떻게 하면 발견할 수 있을까, 새로운 항로를 발견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그러한 연구기관을 만들고 그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탐사대를 파견하는, 어떻게 보면 지금 우주선을 발사하는 것과 거의 유사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에요. 그 다음으로 바르톨로메우 디아스는
아프리카 남단의 어디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 바로 희망봉을 발견하게 되죠. 이 바스코 다가마는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 인도의 캘리컷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포르투갈은 인도 항로를 남아프리카를 횡단해서 돌아서 희망봉을 돌아서 인도로 가는 길을 개척하게 됩니다. 자, 에스파냐의 아메리카 대륙 발견은요, 이 콜럼버스는 에스파냐 여왕의 후원을 받아 어느 제도에 도착하게 되죠? 서인도 제도에 서인도 제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지명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콜럼버스는 그 제도를 발견하고는 여기가 인도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실제로. 자, 이 5번 일행은 최초로 세계 일주를 한 사람들입니다. 세계가 둥글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입증한 것이죠. 지구 구형설은 뭐 여러 학자들이 다 수학적으로 다 밝혀냈죠. 하지만 경험적으로 실제로 세계가 둥글다는 것을 입증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것이 바로 마젤란 일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마젤란은 뭐 사실상 에스파냐로 돌아오지 못하고 필리핀에서 이제 죽게 되죠. 그 부하들이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식민지 지배 방식을 보도록 하죠. 먼저 에스파냐의 아메리카 대륙 침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르테스는 아스테카 제국을 정복하게 되죠. 피사로는 잉카 제국을 정복하게 됩니다. 식민지 지배 방식을 보도록 하죠. 에스파냐의 식민지 지배 방식은요, 일본 제도를 통해 대농장을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일본 제도가 무엇일까요? 엥꼬 미엔다 제도를 통해서 대농장을 건설하게 됩니다. 사실상 유럽의 봉건 제도를 남아메리카에 그대로 이식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엥꼬 미엔다라는 제도는 사실상 농노제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 원주민 노동력을 착취하고요. 그리고 사탕수수, 담배 재배, 광산 개발에 원주민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막대한 양의 금과 은을 에스파냐로 운송하게 되죠. 유럽인의 사륙으로 그리고 가혹한 착취로 인한 아메리카 원주민의 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이루어지고요. 이 유럽에서 전해진 천연두와 홍역 등의 전염병이 원인이 되어 이 아메리카 원주민 숫자가 급감하게 됩니다. 아주 치명적이죠. 천연두와 홍역이 새로운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면서 치사율이 50% 이상이 되게 됩니다. 코로나는 그래도 얌전한 병이 아닌가요? 여하튼 그렇게 돼요. 자, 포르투갈의 아시아 진출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에스파냐는 직접 지배 방식을 채택했다면
이 포르투갈은 간접 지배 방식을 채택하게 됩니다. 거점 항구만 장악하고요. 2번 무역만 독점하게 됩니다. 예, 향신료 무역만 독점하게 되죠. 노예 무역과 삼각 무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세기 이슬람 상인에 의해 시작된 노예 무역은 신항로 개척 이후 유럽인에 의해 본격화됩니다. 유럽인이 이슬람을 고용해서 노예를 사냥하고 이송하는 장면입니다. 목적은 아메리카 원주민의 아까 보셨죠? 전염병에다 노동력 착취에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감소하면서 부족해진 노동력을 아프리카 흑인 노예로 충당하려 했던 것이죠. 이 노예 무역의 주요 국가는요, 15세기 포르투갈 상인이 독점을 하고 있다가요, 이후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상인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삼각무역이라는 구조가 만들어지죠. 대서양을 가로질러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를 잇는 삼각무역이 성립한 것입니다. 신혼로 개척의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죠. 유럽 중심의 세계 경제 체제가 성립하면서 근대 자본주의가 발전하게 됩니다. 가격 혁명이 일어나죠. 이 신항로 개척 이후 아메리카 대륙에서 유럽으로 금과 은이 유입되어 물가가 폭등하게 됩니다. 자, 이 당시에 30년간 30%의 물가 인상이 있었다고 해요. 에게게 1% 물가 인상이요? 그럼 1년으로 나누면 30년에 30%면 1%인데요? 그러면 그건 그냥 정상적인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당연히 의문을 가지실 대목일 것 같아요. 자, 지금 기준으로는 별거 아니죠. 뭐 그냥 안정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비교를 해야지 될 대상은 중세사회라고 보셔야 되겠죠. 중세와 비교해서 사실상 자연 가격 형태죠. 뭐 공급이 많아졌다고 뭐 하는 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 천연 재해가 있었다. 이제 이런 경우에 고가가 폭등을 하죠. 그것만 예외로 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물가는 그냥 정해진 수준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그냥 고정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던 것이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서 엄청난 양의 금은이 유입되면서 물가가 폭등했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폭등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기준으로는 폭등이라는 말을 붙이긴 좀 어렵고요. 한 베네수엘라 정도는 돼야지 폭등이라고 할 수가 있지.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요. 뭐 80년대, 7, 80년대에는 물가 폭등이 있었죠. 자꾸 10 몇 퍼센트, 18%까지도 물가가 1년에 올랐던, 뭐 경제성장률도 한 그 정도 되고 그런 적도 있죠. 그렇지만 지금은 상당히 안정되어 있죠. 자, 이 가격혁명의 결과를 한번 볼까요? 1번이 타격을 입고 상공 시민계층과 농노의 지위가 향상되었다. 그래요. 봉건 귀족이 타격을 입게 되죠. 거기에 비해서
상공 시민계층, 장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뭐를 생산하는 사람들, 그리고 소위 말하는 현금을 옛날에는 소위 말하는 공물을 10분의 1을 바쳤죠. 그런데 이제 귀족들도 봉건 영주들도 이제 현금이 필요해진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현금지대로 바뀌게 됩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이 된다는 얘기는 뭐가 되는 거죠? 내야 할 지대의 양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죠. 그에 따라 농노주의는 향상되고 이 봉건 귀족은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상업혁명이 뒤이어 일어나게 됩니다. 광대한 해외 시장에 등장하게 되죠. 아울러서 근대적 기업 금융제도가 성립되게 되고요. 근대적 기업 형태인 주식회사 제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뭐 저번 시간에도 얼핏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주식회사라는 것이 사실은 근대적이고 합리적인 제도냐? 처음에 시작은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주식회사는 대부분 국영기업체인 동인도회사, 서인도회사, 식민지 회사들 뭐 이런 회사들 위주였어요. 이거는 국왕의 현금 조달을 위한 좋은 수단이었죠.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어느 동인도회사에서 금광이 발견됐다더라. 그러면 주가가 폭등을 하죠. 그때 이제 소위 말하는 비싼 가격에 이제 국왕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팝니다. 그러면 막대한 이득을 얻겠죠. 그러면 이제 금강 발견이 가짜였다. 뭐 그런 또 보도가 나가면 이제 주가가 떨어지겠죠. 그때 국왕이 다시 소위 말하는 주식 매집에 나서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여하튼 필요할 때마다 용돈 쓰듯이 뭐 금강도 발견하고 은강도 발견하고 다이아몬드 강도 발견했다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돈을 모으죠. 근대 자본주의의 발달에 자극한 것이 상업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6세기 이후 교역의 변화와 유럽 경제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 상업혁명이라고 하죠. 죄송합니다. 세계적 교역망이 신항로 개척의 결과 나타나게 됩니다. 아프리카, 유라시아 교역망에 이제 아메리카 지역이 통합되게 되죠. 유럽이 주도하는 세계적 교역망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장시간 동안 벌써 이게 어떻게 된 거야? 1시간 53분이네요. 장시간 동안 강의 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좀 옆으로 가느라고 새느라고 강의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요. 자, 다음 시간에는 보자. 건강한 모습으로 힘찬 모습으로 그리고 되도록이면 좀 이제 한번 좀 말을 빨리 한번 해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죠. 안녕히 계십시오.